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22일 토요일 뉴스와이드 시작합니다. 정치권에서 시작된 종부세, 상속세 개편 논의가 큰 화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실제 경제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전문가 모시고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이윤수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일주일 전이죠. 성태현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한 언론과 인터뷰에서 여러 가지 종부세, 상속세 문제를 비롯해서 금리 얘기까지 많은 얘기를 하면서 경제권이 굉장히 좀 시끄러웠습니다. 먼저 그 영상부터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부세를 적정하게 개선을 해서 전반적으로 아예 재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여기에는 제도를 폐지하고 만약 필요한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재산세의 일부 흡수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지금 생각에는 상속세율을 가능하다면 일단은 OECD 국가들 평균 수준으로까지는 좀 낮출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그 다음 단계로는 유산 취득세 형태로 좀 바꿔야 되지 않나. 대주주 할증까지 존재하는 상황에서 60%의 세금을 내게 되면 상당한 부담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상속세가 굉장히 높은 수준에 있기 때문에 상속세의 근본적인 개편도 이번에 정부와 함께 추진해 보려고 합니다. 작년에만 56조 세수 결손이 있었고 올해도 30조가 넘는 세수 결손이 예측되는 이러한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는 재정 건전성을 강조하고 있죠. 윤석열 정부의 국정 운영 기조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이런 세수 확충 방안을 내놓지는 않고 부자 감세라고 하는 이런 상속세 개편과 종부세 폐지를 추진하는 것을 우리 당은 받아들일 수 없다. 예, 정치권에서까지도 상당히 논쟁적인 주제가 좀 돼버렸습니다. 하나하나 좀 짚고 가겠습니다. 네. 먼저 종부세. 그러니까 이제 지금 집값이 9억을 넘어가면 이제 이 부동산 종합 부동산 세금을 매기고 1세대 1주택자는 이제 12억 원까지. 물론 이게 공시 가격입니다. 이 시가가 아니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노무현 정부에서 만들어진 제도죠. 이 종부세라는 게.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계속 이제 집값이 해마다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사실 서울에 사시는 분들 가운데 집 한 채밖에 안 갖고 있지만 12억을 넘어가지고 종부세 내신 분들이 적지 않아요. 그렇죠? 작년, 재작년에. 이 제도를 폐지할 필요가 있는 것인가? 우리 교수님 사견으로 좀 여쭤보고 싶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이게 사실 그 노무현 정부 당시에 시작했을 때만 해도 정말 부자들에게만 매기겠다. 그리고 뭐 다주택자들 같은 경우에 어떤 투기의 소지가 있으니까 이런 사람들한테는 세금을 강하게 매겨서 주택 부동산 가격을 안정화시키겠다는 취지가 있었던 건데 예. 말씀하신 대로 상황이 굉장히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 과표가 그렇게 변하지 않은 상황에서 집값이 굉장히 많이 오르니까 사실은 지금 아까 말씀하셨던 12억짜리 집이라는 게 한 10년 전에는 5억이 안 됐던 집들일 거란 말이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나는 그 5억짜리 집에서 살고 있었는데 이게 12억이 넘는 순간에 내 소득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세금을 내게 되었다는 것은 당연히 이제 굉장히 부담스러운 측면이 있고요. 예. 근데 사실 종부세가 문제가 되는 것은 이게 형평성이 있느냐와 관련해서도 좀 복잡한 측면이 있어요. 예를 들면은 굉장히 그 과세를 그렇게 크게 넘기지 않는 1주택자는 세금을 안 낼 수도 있는 반면에 뭐 자잘한 여러 채를 가진 다주택자는 또 세금을 많이 낼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조세의 원칙이라는 것 중에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게 비례해야 된다. 이거는 소득이라든가 지불 능력에 비례해야 된다는 건데 그런 그 원칙이 깨지는 측면이 있고 네, 그런 측면에서는 이 종부세라는 게 어떤 면에서는 그 과세 이런 것들을 지표를 현실적으로 반영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에서 형평성도 어긋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예. 네. 다시 고려하는 게 맞고요. 그리고 이게 좀 얘기가 될 수도 있는 시점에 온 게 여러 가지 그 세율을 좀 낮추는 과정에서 총액도 그렇게 많지 않은 상황이 됐습니다. 아마 한 1조 올해도 아마 3조가 안 된다고 생각을 한다면 세수가. 예, 그러니까 이게 세수 입장에서도 어떤 그 아마 성태현 실장도 그런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이게 네. 세수의 그 줄어드는 효과보다도 어떤 시장을 왜곡시키는 효과가 크다라고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예, 종부세가 우리나라에만 있는 거라면서요? 그렇죠. 보통은 재산세를 해갖고 재산세가 이제 가격이 올라가면은 뭐 그거에 맞춰서 세금을 더 많이 내는 예. 게 일반적인 건데요. 네. 우리나라는
이게 주택 수가 몇 개이냐에 따라서 세율이 달라지는 특이한 그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 뭐 모르겠습니다. 어느 나라에 우리가 모르는 어떤 나라에 있을 수 있겠지만 네. 일반적으로 재산세라는 것은 주택 가격에 비례하지 주택 수에 비례하지는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부세를 그렇다면 완전히 없애는 것이냐 아니면 어느 일부분만 일주택자만, 폐지를 하는 것이냐 의견들이 분분합니다만 대통령실에서도 초반에는 완전 폐지를 언급했다가 이번에는 사실상 전면 폐지다라고 입장을 조금 바꿨거든요.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야 된다고 보시는지요? 저는 사실상 이게 복잡하니까 그냥 그리고 지금 되게 시끄럽잖아요. 예, 예. 시끄러우니까 그래서 얘기가 누구는 나오는 건데 내고 누구는 안 내는지 네. 그게 사실 이게- 굉장히 궁금해지는 상황이기도 해요. 근데 또 부자들은 또 피해가는 방법도 찾을 수가 있는 거고 예.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데요. 예. 사실은 그 1주택자에 대해서는 완화를 시켜준다는 측면이 정치적으로는 바람직할 수도 있는데 또 임대 소득을 임대의 공급자라는 측면을 생각을 해보면은 예. 사실은 1주택자한테는 또 혜택을 주는 게 꼭 바람직하냐 이런 것들도 사실은 논쟁의 여지가 있는 측면이 없지 않습니다. 예. 예를 들면은 아마 이게 세금이 결국은 임차인에게 전가된다라는 문제를 이제 예. 일부에서 얘기를 많이 하는데 사실 그 일반적인 경제학 원론 수준에서의 교과서에서는 이게 임차인한테 전가가 되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만 예. 현실은 생각보다 굉장히 복잡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공급이 제한적인 시장, 그러니까 우리나라 부동산, 특히 서울 같은 경우에는 공급이 제한적인 반면에 새로 그 아파트를 팔 수 있는 사람이 들어오려면 아파트가 지어져야 되는데 예. 그런 게 어려운 시장에서는 사실은 파는 사람이 사려는 사람한테 세금을 전가하는 현상이 나올 수도 있어요. 사실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거를 엄밀하게 우리나라에서는 안 보지는 못했지만 네. 실제로 전세가가 오르고 부동산세가 오르는 과정에서 뭐 어쨌든 간에 이런 세금이 그 임차인에게 전가되는 것이 예. 아닌가에 대한 우려가 있었고요. 네. 우리나라에서는 연구가 없는데 그래서 제가 급히 찾아봤더니 미국 같은 경우에는 MIT에 2018년이니까 그렇게 오래되지 않은 예. 것 같아요. 박사학위 논문이 하나 있었는데 보스턴을 가지고 상업용 부동산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 꼭 뭐 주거는 아니지만 어쨌든 임대도 어느 정도의 상업성이 있다라고 예. 보면은 거기서 근데 좀 찾은 게 좀 놀라웠어요. 저는 이게 1달러의 세금이 오르면은 5km 밖, 그러니까 좀 외곽 지역은 한 50센트 정도 세금 이게 임대료가 오른다, 전가가 돼서. 전가가 된다는 건데 그 5km 안에, 그러니까 굉장한 도심 내에서는 1달러가 넘더라고요. 1달러 6센트에서 1.39달러. 그러니까 이게 실질적으로 굉장히 공급이 제한적이고 수요가 많은 지역에서는 그 어떤 세금이 올랐을 때 그게 임차인에게 전가될 수도 있다라는 측면에서는 사실은 임차인의 입장에서 보면 이게 제 부자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좀 불만족이 있을 수 있겠지만은 네. 이렇게 세금이 전가된다라는 입장이라는 것을 놓고 생각을 해본다면은 예. 이거를 완전히 차별화하기도 어렵고요. 네. 그리고 장기적으로 이게 가격을 뭐 부동산 가격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문제를 놓고 볼 때 우리가 부동산 가격 얘기할 때 보면은 집이 신규 주택이 얼마냐 네. 그거 보잖아요. 예. 지금 강남에 집이 몇 채 있냐 이거를 안 보죠. 새로 들어오는 집 일종의 저희가 유동 플로우라고 하는 어떤 얼마만큼 새로 건축되는가를 예. 본다라고 할 때 네. 어떤 면에서 그 집값의 수익성 우리가 집을 사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우리나라에서는 이 투자의 가치로서도 집을 우리가 무시할 수 없는 상황에서 어떤 임대를 공급하는 사람은 어떤 대기업이나 아니면 어떤 상업적인 임대주택이 많지 않은 상황에서 어느 정도는 다주택자가 임대를 하는 것을 고려해야 되는 시점에 있어서는 네. 이게 임대 수익이 세금으로 인해서 떨어진다 그러면은 수요가 떨어지는 거는 사실은 부정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기 때문에 네. 그냥 저는 비싼 집을 가지고 있으면 예. 세금을 더 매기고 지금 뭐 재산세보다 더 올려야 된다면은 네. 뭐 종부세에서 깎이는 만큼 세율을 올리고 예. 그러면은 이게 임대인이건 아니면 내가 부자 어떤 비싼 집에 살고 있건 간에 네. 내야 되는 거죠. 오히려 1가구 1주택자는 내가 지금 살고 있으니까 그걸 임차인에게 전가 못 시키는 예. 거고 예. 그런 부자한테는 그냥 세금을 매기고 오히려 1가구 2주택 이런 조건은 안 따지는 게 맞지 않나. 그게 너무 네. 복잡하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예. 미국 보스턴 연구 결과이긴 하지만 굉장히 흥미롭네요. 그러니까 집주인의 세금을 1달러 올렸더니
반경에 5km 이내에 있는 그 뭐랄까 임차인. 세입자들 네. 오히려 전세 사는 서민들은 임대료가 더 그보다 1달러보다 더 많이 올라갔다는 거 굉장히 놀랐습니다. 어쨌든 민주당에서 이 종부세를 폐지하겠다는 얘기를 이제 자체적으로 꺼냈으니까 국회에서 진행되는 상황 또 정부 상황을 좀 얘기 지켜보겠습니다. 다음으로 또 논쟁적인 게 상속세입니다. 이거는 그 기업하시는 분들, 중소기업 하시는 분들을 비롯해서 대부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해요. 아 이게 진짜 이 세금 때문에 가업 승계도 못 하고 그냥 회사 정리해가지고 저기 싱가포르나 어디로 그냥 이민 갈래?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또 서민들 입장에서 보면 아니 부자들 그 세금 내는 거 가지고 자꾸만 이렇게 깎아달라 그러면 이게 되느냐 이제 이런 얘기도 좀 있습니다. 상속세가 우리나라 그러니까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기준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가 어느 정도 수준이에요? 상속세율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아까도 그 되게 높다라는 예. 말씀하셨는데 사실 우리나라가 전반적인 세 부담이 높은 나라는 아니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2020년 기준으로 OECD에서 어떤 세금을 GDP 중에서 세금을 내는 비중을 계산을 해보면 예. 한 32% 정도 될 때 2020년은 우리나라가 20%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전반적인 세부담은 낮았는데 예. 그게 2021년, 22년에 OECD 수준 가까이 올라옵니다. 굉장히 많이 올라왔죠. 근데 어쨌든 간에 이 세부담이 상대적으로 낮은 과정에서 세금을 안 내는 사람들이 굉장히 이제 많았습니다. 이제 소득이 낮은 사람들도 있지만 자영업자 중에서도 뭐 어떤 그 고소득 자영업자들이 탈세를 하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결국은 상속하는 시점에서 나오니까 이거 세금 안 넣은 거에 대해서 세금을 내겠다라는 취지에서 상속세율이 높았던 것 같고요. 예. 결과적으로 최고 상속세율 자체는 우리나라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건 사실인 것 같아요. 이제 미국 같은 경우나 아니면 OECD 국가 같은 경우는 상속세율이 우리나라 같이 최고 세율이 50% 되고 뭐 추가로 10% 받고 이런 일은 예. 이제 있지는 않는데요. 예. 근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게 기업의 문제가 되느냐에 대해서 이제 기업의 어떤 영속성에 문제가 된다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검토를 한번 해볼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세금 내려고 뭐 기업을 팔아야 돼요. 기업을 팔아서 세금을 내야 되는 상황이니까 어떤 기업 가업 승계나 기업 승계가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네. 근데 저는 가업 승계는 잘 모르겠고요. 이게 가업 승계를 우리가 지지를 하려면 사실은 이게 그 지금 운영하는 사람의 그 2세가 물려받았을 때 2세도 영업 경영 능력이 되게 탁월하다라는 거를 어떤 면에서 그 증명이냐. 고용이나 그 주주들이 그 동의를 해서 이루어져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기업이 연속적으로 운영이 되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이슈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고용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려면 제가 일하는 회사가 지금 가뜩이나 고령화가 많은 사회에서 이제 굉장히 많은 그 창업 경영주들이 은퇴를 하고 은퇴를 하는 과정에서 어떤 상속세 문제 때문에 운영이 안 된다라고 한다면은 네. 그게 좀 문제가 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럼에도 뭐 세금을 면제해주고 깎아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세수 확보도 그만큼 중요하니까요. 네. 성태훈 정책실장이 대안이라고 해야 될까요? 유산취득세, 뭐 자본이득세 이런 것들을 도입하자라고도 언급했는데 이런 방안들이 좀 더 합리적이라고 보십니까? 어떤 면에서는 이게 상속세에서 거치지 않는 세수를 자본이득세라는 것, 그러니까 실제로 이걸 물려받은 다음에 어떤 그거를 이득에 대해서 파는 취득세를 시점에다 내는 거. 내는 것은 그 합리적인 방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슈가 되는 게 아까 종부세는 제가 금액이 작아서 네, 상대적으로 세수 확보가 쉽게 별로 안 없앨 수가 된다. 있는데 예. 상속세는 이게 금액이 꽤 큰 걸로 알고 있어요. 예. 아마 15조에서 징역까지 하면 20조가 넘는 수준이기 때문에 네. 이게 사실은 함부로 없앤다라고 하기가 어려운 게 그러면 이 상속세에서 줄어드는 부분을 다른 세수로 채우는 데 그렇죠. 과정까지는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릴 거기 때문에 네. 그 과정까지의 세수를 어떻게 확보하느냐는 문제를 생각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특히나 이슈가 되는 게 아까 팔아버리고 그냥 예, 싱가포르 됐잖아요. 이민 간다는 분 많아요. 왜 싱가포르인지 모르겠지만. 뭐 그러면은 차라리 예. 그 시점에서 어쨌든 세금을 걷겠지만 예. 이걸 자본이득세로 하는 과정에서 이게 조금씩 줄여나가는 거죠. 뭐. 네.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이게 당장 어떤 면에서 상속할 때 거둘 수 있는 세수를 못 예. 걷는 게 되니까 예. 정부 입장에서는 좀 부담스러울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기획재정부가 이제 7월에 이제 상속세 개정안을 이제 좀 내놓겠다고 했는데 예. 그걸 이제 최고 상속세율을 30%로 할지 뭐 성태윤 실장은 30%라는 얘기를 했는데 당정에서는 그거 정해지지 않았다라고 또 해서 약간 미묘한 신경전을 좀 벌이는 모습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좀 예. 지켜보겠습니다. 뭐 또 하나 나온 얘기가 이제 금리 얘기고 물가죠? 물가 물가. 얘기인데요. 요즘 진짜 장보기가 겁나요. 그리고 외식하기는 더 겁이 나는 상황이에요. 우리나라 식품 물가가 OECD 국가 중에서 1위를 했다고 하는데 이거 어느 정도라고 봐야 되나? 왜 이렇게 오르는 거라고 보세요? 그 보고서 쓰셨죠? 아, 예, 여기 우리 같이 이 썼습니다. 교수님이 그 보고서 쓰신 분이랑 오늘 자세히 제대로 딱 좀 말씀을 예, 예. 해주시죠. 이게 되게 쉽지 않은 문제인데요. 예. 사실은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게 사실 통계에 따라 좀 다를 수는 있겠지만 OECD가 가지고 있는 통계랑 그다음에 저희가 분석한 그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이라는 데는 이제 주요 도시들의 물가를 비교하는 통계입니다. 근데 예. 거기서 보면은 의류라든가 특히 이제 농식품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가 굉장히 수준이 높았습니다. 이제 OECD 대비 50% 정도 높은 거니까 굉장히 높은 건데 예. 근데 농식품 같은 경우는 사실 우리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죠. 사실은 이게 기후 변화가 되면서 이제 작황은 되건 어려워진 측면도 있고 그리고 네. 그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농업 같은 경우는 농경지가 상대적으로 좀 작고 영세한 농가가 많다 보니까 맞아요. 예. 이 생산 단가가 좀 높아져 있는 측면이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특정 작물 같은 경우는 사실 뭐 수입을 해서 우리가 먹는 것들도 있지만 네. 또 어떤 특정 작물 같은 중에서 이제 수입을 안 하는 것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 생산이 덜 됐을 때 같은 경우에 가격이 이제 급격하게 오르는 문제가 있습니다. 예. 그런데 체감상으로는 물가가 굉장히 많이 오른 것 같거든요. 그런데 정부에서는 유엔 식량농업기구 자료로 보면 세계 19위 수준이다. 물가 그렇게 많이 오르지 않고 지금 안정화되고 있다라고 오히려 설명을 하고 있어요. 홍미령 왜 장관이 다른 발끈했죠. 건가요? 예, 예. 그래서 그게 아마 그 자료가 나갔을 거라고 생각을 예. 하는데요. 예. 근데 이거를 그 파오 자료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지표이기 때문에 네. 이게 단순히 그 연도마다 비교를 하기보다는 그 물가 이제 지표의 상승률을 봐야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그게 예를 들어서 뭐 100에서 이제 똑같이 100이라고 할 때 100에서 이제 110으로 갔냐 120으로 갔냐라고 할 때 우리나라 사과가 6,000원짜리가 예를 들어서 뭐 6,600원이 되면은 110이 된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예. 미국 사과가 3,000원짜리가 예를 들어서 3,600원이 됐다 그러면은 100에서 120이 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지표상으로는 우리나라가 더 낮아 보이지만 사실은 그 물가 수준 자체는 여전히 높을 가격 수도 있기 자체만 때문에 높군요. 이제 통계를 해석하는 과정에서 네. 이 지표 이제 증가율을 봐야 되는데 이거를 이제 단순 수준 수치 자체로 보게 되는 상으로 보게 경우에는 된다. 네, 그런 해석을 할 수도 이제 있었던 것 같은데요. 예. 네, 근데 이제 실질적으로는 이제 우리나라가 물가가 많이 좀 올랐다. 이제 수준 자체는 좀 높은 것은 사실이라고 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이제 한국은행 금통위에서 금리를 계속 올리고 또 높은 수준의 고금리 기조를 이어가는 것은 바로 이 물가를 좀 잡기 위해서잖아요. 가장 큰 목적이. 예. 근데 교수님이 쓰신 이 보고서를 뭐 오역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거 물가 금리를 고금리로 한다고 해서 이제 이 과일 가격이나 이런 게 채소 가격이 잡히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다소 좀 역설적인 결과여서 그러면 뭐야? 그럼 금리를 왜 올린 거예요, 여태까지? 이런 또 뭐랄까 모순에 빠진다고 해야 될까요? 예. 사실 금리를 올려서 물가를 잡는 방법은 수요를 억제하는 겁니다. 수요를 억제하는 거고요. 근데 이게 아무리 수요를 억제한다 그래도 이게 공급 자체가 줄어들면은 좀 물가를 잡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데요. 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물가 수준 자체가 높은 게 어느 정도 공급 이제 뭐 유통의 문제도 있지만 농식품 같은 경우에는 공급 자체가 좀 줄어든 측면이 있다라는 거죠. 예를 들면 작황이 안 좋구나. 사과 같은 경우에 예를 들면은 대구에서 원래 뭐 경북 지역에서 생산하던 게 경장 면적은 되게 줄었어요. 사실 그 기후 변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이게 대구 경북 지역에서 생산하기 힘들어서 사실 강원도로 많이 이동을 하고 있지만 그게 시간이 걸리는 문제죠. 그러니까 그 경북 지역에서 경장 면적이 줄어든 만큼 강원도에서 빠르게 늘어나지는 못하거든요. 예. 그러면 그 과정에서는 어쩔 수 없이 작황이 줄어들고 공급이 줄어드는 동안은 물건값이 오를 수밖에 없는데 그거를 이제 통화 정책으로 이자가 비싸니까 사람들이 뭐 이자 많이 내고 이제 체감 뭐라 그럴까 이제 소득이 상대적으로 줄어드는 상황에서 빚내서 소비를 하는 걸 억제하는 것만으로는 그 잡아 누르기가 좀 힘든다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정부 여당에선 아까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뭐 물가가 안정화되고 있으니까 금리를 이제 내려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하반기 금리 인하는 어떻게 전망하세요?
예, 사실은 물가는 우리가 근원 물가 상승률이라 그래서 네. 이제 뭐 사실은 농식품 이런 건 빼고 에너지 이런 건 빼고 실질적으로 좀 변동성이 적은 물가를 상승률을 보는데 그 물가 상승률은 좀 어느 정도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안정화된 거는 맞아요. 예. 그런 측면에서는 이제 이제 이자율을 내리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수도 있는 시점이 된 거는 맞습니다만 이게 환율 문제가 좀 남아 있는 것 네. 같아요. 사실 우리가 예전에 그 미국이 올릴 때 우리가 안 올리는 것에 대해서 어떤 이자율 격차가 커지면 환율에 문제가 되는 거 아니냐라고 예.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이자율의 격차 자체보다도 그 이자율 격차가 어떻게 될 것이냐라는 기대가 환율에 미치는 영향이 되게 큽니다. 네. 근데 이게 환율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가 최근에 이제 미국이 이자율을 내릴 거라고 생각을 했다가 올해 내릴 횟수가 급격하게 줄어들고 그렇죠. 네, 그러니까 미국 이자율이 높은 거는 상대적으로 오래 갈 것이다라는 것에 대한 연준 의장이나 어떤 관계자들의 발언이 4월에 나왔을 때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원달러 환율이 급등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1,400원 가까이 가지고 하루 사이에 10원이 오르고 이런 네, 일이 네. 있었는데 미국이 이자를 낮추지 않는 상황에서 우리가 먼저 이자를 낮춘다 그러면 사실은 그 환율이 좀 변동할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예, 물가는 선제적으로 안정이 금리 되지만 인하하는 건 좀 선제적은 쉽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예, 참 경제 이슈가 이제 우리랑 먹고 사는 문제이기 때문에 직결이 돼 있어서 굉장히 관심이 많은데 이렇게 복잡하고 결정을 내리기가 어렵습니다. 네. 예, 지금까지 서강대 경제학과 이윤수 교수와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네, 잘 오늘 말씀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특별한 계획을 갖고 있지는 않고 어디에서 뭘 하든 나라를 걱정하며 살겠습니다. 저는 제가 한 약속을 지키겠습니다. 더 큰 희생이 따르더라도 저를 던질 수밖에 없다라고 해서 거기에 동의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결심은 제가 주체적으로 한 거고요. 저한테 안 나간다고 열심히 하라 그러더니 갑자기 나오셔가지고 조금 놀랍기는 했어요. 당황스럽기는. 네. 그거는 뭐 한동훈 위원장과 2자 구도가 되든 원희룡 장관이 나와서 3자 구도가 되든 뭐 상관없습니다. 똑같은 의미입니다. 당을 바꾸겠습니다. 우리를 바꾸겠습니다. 세계를 바꾸겠습니다. 정말로 보수혁명을 통해서 이기는 정당, 민생 정당을 만들겠습니다. 친윤이다 반윤이다 이것이 먼저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힘을 합쳐서 국민들의 생활을 낫게 하는 정치를 저는 전당대회를 앞두고 줄 세우고 또 줄 서는 이런 정치 정말 타파하고 싶습니다. 대통령실 팔거나 또는 제2의 연판장 같은 사건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뜨거워진 날씨만큼이나 전당대회를 한 달 앞둔 국민의힘에서는 당권 경쟁이 한껏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8월 전당대회를 치르는 민주당에선 이재명 대표의 연임이 점쳐지는 분위기 속에 사퇴가 미뤄지고 있는데요. 한 주간 있었던 정치권 이슈 두 분 모시고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인호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송영훈 전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대변인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앞서 이제 화면에서 국민의힘 이번 당대표 선거에 나가는 분들의 쭉 이제 인터뷰 내용을 좀 들어봤습니다. 뭐 보신 대로 나경원, 원희룡, 한동훈, 윤상현 의원. 뭐 윤상현 의원 이미 이제 선언을 했고 나머지 세 분은 내일 이제 공식적으로 기자회견을 통해 가지고 국회 소통관에서 이제 입장을 밝힐 예정인데 얘기를 듣다 보니까 좀 재밌는 대목이 하나 있더라고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제 총선을 앞두고 비대위원장으로 갈 때 그때 이 정치권의 국민의힘에서 나오는 어떤 화두는 야 윤의 아바타 아니냐, 친윤 아니냐, 뭐 당청 관계 제대로 할 수 있겠느냐, 뭐 이러면서 아바타 논쟁이 그때 되게 붙었었잖아요, 시끄럽게. 근데 지금은 아바타, 그러니까 윤하고 누가 가깝냐 이 얘기가 아니라 친윤이냐 반윤이냐라고 하는 구도로 바뀌어 버렸어요. 야 이게 총선의 영향인가요? 이렇게 이제 정치가 이렇게 바뀌는 건가요, 구도가?
사람은 그대로인데 정치적 환경에 의해서 보는 시선이 바뀐 거죠. 예.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총선을 앞두고 한 석 달, 넉 달 진행되는 과정을 국민들께서 다 보셨겠지만 소위 이제 윤한 갈등이라고 언론이 표현을 했을 정도로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아바타처럼 당을 운영하진 않았습니다. 예. 매우 거리가 멀었죠. 그렇다고 해서 역설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만약에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앞으로 당대표가 된다고 가정을 해봤을 적에 예. 그러면 어떤 무조건적인 반윤으로 당을 운영하겠느냐 그것도 사실 사리에 맞지 않죠. 왜냐하면은 뭐 대통령께서도 밝히고 계시다시피 21년 된 인연 아닙니까? 예. 워낙에 오래된 인연이고 그런 것들은 하루아침에 단절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당정은 공통된 목표가 있지 않습니까? 결국은 정부가 국정 운영에 성공을 하고 성공한 대통령으로 남아야 당도 정권 재창출이 가능한 겁니다.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도 당대표 선거에 출마하지만 당대표만 하고 말 정치인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다면 공통의 목표가 있기 때문에 마냥 비윤이나 반윤으로만 스탠스를 설정하지도 않을 것이다. 즉 사람은 제자리에 있는데 상황에 따라서 보는 시선이 바뀌어서 구구한 어떤 추측 내지는 억측이 나오는 것이다. 예. 저는 그렇게 해석합니다. 그럼 이제 이번 선거에서 친윤 반윤 구도는 지나친 억측이 만들어낸 구도일 뿐이다. 그 친윤이라고 하는 게요, 이 외연이 어디까지인지가 상당히 모호합니다. 그러니까 네. 대통령의 어떤 성공을 바란다고 하면은 여당은 전체가 친윤입니다. 그런데 특정한 정치적인 이해관계를 공유하고 있는 분들의 집단이라고 한다면은 그 친윤이 어디까지냐라고 하는 것은 원래도 경계선이 다소 흐릿할 수밖에 없는데 네. 이번 전당대회 과정을 거치면서 아마도 그 경계선은 더 모호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어떤 후보를 지지하느냐 하는 것은 결국 각자의 고유한 소신과 주관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것에 따라서 그 소위 친윤이라고 불리던 분들도 변화 내지는 분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예. 그게 지금 이번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가지고 있는 역동성이고 민주당 전당대회처럼 결과가 예정된 전당대회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요소거든요. 그 지난 19일 날 한동훈 전 위원장이 이제 대통령에게 전화를 했다고 해요. 그리고 대통령은 열심히 해봐라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고 대통령실은 뭐 특정 후보를 지지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이제 골고루 다 공평하게 대한다 이런 이제 원론적인 얘기를 내놨는데 그게 저는 좀 궁금해요. 그러면 다른 후보들 나경원, 원희룡, 윤상현 의원도 출마하기 전에 대통령한테 전화했을까요? 지금 원희룡 전 장관의 말을 빌리자면은 나경원 의원, 윤상현 의원도 다 소통이 있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전화했다는 대통령에게? 얘기를 예. 했죠. 이렇게 전화를 했는지 아니면 찾아갔는지는 제가 정확하게 예. 알기는 어렵습니다만은 아무튼 소통이 있었다는 것이고 사실은 대통령은 당직을 맡고 계시진 않지만 예. 뭐 당의 사실상 1호 당원 내지는 수석 당원 같은 존재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뭐 이러이러하게 내가 당을 맡아서 운영해 보겠습니다 정도는 의사표시를 하는 것이 맞고 그것이 어떤 정치적인 예양에는 맞다고 보여지죠. 다만 그것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직접적으로 어떤 뭐 누구를 지지한다 혹은 예. 아니다 그런 입장을 밝히실 수는 없는 것이고 모든 후보에게 공평한 말씀을 하실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이게 생각합니다. 다 전화 통화를 했다라고 봐야 된다는 거죠? 소통이 있었다고 보여집니다. 소통이라는 게 뭐 대통령 실장을 통해서 할 수도 있고 뭐 정무수석을 통해서 혹은 뭐 대면을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알겠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예상했던 인물들 중에 불출마 선언을 한 사람들도 있고 또 예상 외의 인물이 또 뛰어든 경우도 있는데 민주당과 비교했을 때 보면 지금 4파전으로 사실상 치러지게 되면서 상당히 판이 좀 커졌습니다. 국민의힘의 전당대회 상황 어떻게 좀 바라고 계시는지요? 예, 우선 초반 레이스가 이제 시작됐지 않습니까? 네. 초반 레이스에서 원희룡 전 장관이 신윤 결집을 바탕으로 해서 상승 곡선을 그릴 수 있느냐가 첫 번째 관전 포인트가 될 것이다. 예. 그러면 한동훈 위원장은 비윤이라고 지금 우리 최 의원 마음속에는 그렇게 설정이 되어 예,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 사실은 이제 대통령과 한동훈 위원장은 총선 과정에서 윤한 갈등을 두 차례나 일으켰고 네. 또 한동훈 위원장은 단순히 당 대표 관리자 입장에서 국정 안정을 이루는 여당의 대표로서의 목표를 가진 분이 아니고 예. 대표를 기반으로 해서 국민 지지를 획득하고 결국은 대권으로서의 목표를 가진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한동훈 위원장의 향후는 전략적으로 윤 대통령과 차별하게 나설 수밖에 없을 것이다 하는 것이 이제 지배적인 관측이고요. 예.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원희룡 장관은 친윤 행보를 뚜렷이 하고 또 출마를 가시화했던 전날 특사 보고라는 형식으로 윤 대통령과 직접 만났지 않습니까? 예. 네. 거기서 분명히 윤 대통령의 어떤 열심히 해봐라 라는 한동훈 메시지를 위원장한테도 분명히 했지만. 받았을 것이다. 윤심이 원희룡 전 장관에게 있다라는 왜냐하면 원희룡 보시는 장관은 특사 가기
정만 하더라도 출마를 표명한 적이 없습니다. 예. 갔다 와서 네. 윤 대통령과 만난 직후에 바로 출마 의사를 밝혔죠. 그래서 아주 가감한 행보를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 측면에 봤을 때는 윤심을 얻은 것은 원희룡 장관이다. 예. 그래서 윤심을 얻은 원희룡 장관이 종자 지지층을 확보하는 예. 지금 수순에 들어갔고 예. 이 종자표를 바탕으로 해서 확장 전략을 쓸 것인데 예. 빠른 시간 안에 친윤표를 확보하면 예. 상당히 상승 곡선을 그릴 가능성이 높다. 네. 예. 지금 민주당 입장에서는 거론되고 있는 당권 주자들 중에 가장 위협적으로 느껴지는 인물은 누굽니까? 뭐 다들 뭐 의미 있는 분들이지만 예. 저희들이 봤을 때는 글쎄요. 뭐 원론적으로 보면 국적이 안정돼야 된다는 측면에서는 네. 그에 부합하는 인물이 당 대표가 되는 것이 민생이나 나라를 위해서 좋은 것이 아니냐. 누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건 좀 지켜봐야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사실 최 의원의 해석이 그러니까 여러 가지 정치적 상황이나 맥락에서 봤을 때 최 의원의 해석이 조금 더 합리적인 해석에 가깝다고 이제 일반인들이 봤을 때는 그렇게 느껴져요. 왜냐하면 자꾸 치윤 비윤 없다라고 자꾸 말씀하시지만 지금 최 의원 해석처럼 원희룡 장관이 느닷없이 나선 거, 그리고 친윤의 기술을 높이 들은 거 그런 것들로 봤을 때 한동훈 위원장과 원희룡 장관, 나경원 의원을 바라보는 대통령의 시선은 똑같다라고 자꾸 얘기하시지만 다르다라고 보는 게 더 합리적인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요. 정치는 이제 실제로 어떠하냐 하는 것보다도 국민들께 어떻게 보이느냐, 국민들께서 어떻게 보시느냐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지금 원희룡 전 장관의 행보는 마치 윤심을 등에 업은 것처럼 보이는 요소가 있긴 합니다. 왜냐하면 전격적으로 출마 선언을 하고 그 다음에 행보가 굉장히 빨라요. 출마를 표명을 하고 첫날부터 여러 의원실, 특히 중진들 의원실을 돌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 점에서 행보가 빨라서 뭔가 뒤에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보이기는 해요. 그리고 원 전 장관이 사실은 선거도 굉장히 잘합니다. 이번에 인천 개항을 해서 낙선하는 것 외에는 국회의원 3번 다 당선됐죠. 그다음에 도지사 2번 다 당선됐죠. 원래 선거 굉장히 잘하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돌풍을 일으킬 수 있는 요소도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이제 국민의힘의 한번 그 당원 분포를 보면 지난 3.8 전당대회 때는 어떻게 보면은 그 대통령의 영향력이 가장 강한 시점의 전당대회였습니다. 윤심이 작용할 수밖에 없는 전당대회. 이건 윤심의 작용이라기보다는 당원들이 평가하고 판단하는 기준에 있어서 누가 대통령과 호흡을 가장 잘 맞출 수 있을 것인지를 최우선적으로 놓고 생각하고 결정하게 되는 전당대회였습니다. 그때 김기현 대표가 얻은 표가 52%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은 당원들이요 다른 고려 요소가 생겼어요. 총선에서 대패를 하면서 사실 이 전당대회에서 투표를 할 의사가 있는 당원과 지지층은 굉장히 자존심이 많이 상해 있습니다. 네. 즉 누가 이 당을 재건해서 정말 민주당과 대등하게 맞서고 이재명 대표와 대등하게 맞서서 우리의 아픈 마음을 치유해주고 좀 자존심을 세워줄 수 있을 것인가. 그렇게 하기 위해서 새로운 아젠다를 제시하고 꼴대를 옮길 수 있는가에 관심을 가지는 당원들이 늘어났어요. 그러면은 지금 말씀은 윤심은 이번 전당대회에서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있다라는 뜻인가요? 라기보다는 당원들의 고려 요소가 이제는 여러 가지가 생겼기 때문에 네. 지난 3.8 전당대회 때 정점을 찍었던 그 52%라고 하는 퍼센티지가 동일하게 유지되지 않고 이제는 분산될 수 있다는 겁니다. 거기다가 지금 국민 여론조사 20%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에게는 우호적인 요소로 작용하는 것이고 반면에 원희룡 전 장관이나 나경원 의원으로서는 극복해야 되는 요소가 될 수 있는 것이죠. 나경원 전 의원이 좀 인기가 많은 것 같아요. 홍준표 대구시장의 또 지지를 받았는데 홍 시장 이거 우리 또 송 변호사님께 여쭤봐야 되나? 홍 시장은 왜 콕 찍어가지고 나경원이에요? 왜 한동훈이 미워서 나경원이에요? 아니면 원희룡이 나경원보다 못하기 때문에 나경원이에요? 뭐 두 분 정치를 오래 하셨으니까 예. 인연이 있겠죠. 그런데 이제 홍준표 시장 같은 경우는 워낙에 과격한 언어로 지금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에 대해서 2달 넘게 네거티브를 해오지 않았습니까? 예. 네. 특히나 한 전 위원장에 대해서 애라고 표현을 하던데 방금 이제 나경원 의원을 왜 지지하느냐라고 하는 점에서 두 분은 정치를 같이 오랫동안 해온 포인트가 있습니다. 홍준표 시장은 1996년에 등원을 해서 정치하신 지 28년이 됐고 예. 나경원 의원은 그 이회창 총재의 특보로 들어온 것이 2002년이니까 이제 22년을 정치를 하셨어요. 그러면은 두 분이 합해서 50년을 정치를 했습니다. 예. 그런데
왜 50년 정치를 하신 분들이 한 팀을 이루고 있는 것보다 한동훈 전 위원장에 대한 어떤 국민들의 호명이 더 크고 높은가? 이거 좀 생각해 봐야 되거든요. 1년도 안 했는데 50년 하신 조합보다 더 지금 기대감이 높아요. 그것에 대해서는 과연 그동안의 이 당을 잘 이끌어오고 당의 중추로서 충분한 역할을 해오셨다면은 지금 당심이나 민심이 이렇게 했는가에 대해서 좀 돌아보실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송 변호사님 말씀 중에는 은근히 한동훈 전 위원장을 약간 지지하는 그렇지는 않아요. 사안별로 논평하는 것이고 홍준표 시장 같은 경우는 네. 당의 원로이자 광역단체장인데 알겠습니다. 그동안의 말의 톤이 너무 높습니다. 네 분 다 공평하게 우리 송 변호사님은 이제 그렇습니다. 논평해주고 있는 것도 알겠습니다. 지금 그러면 이렇게 4파전으로 치러지는 국민의힘 전당대회 판이 커지면 커질수록 어느 후보에게 유리할까? 이 부분도 좀 궁금한데요. 저는 뭐 윤심이 후보들이 많이 나왔어. 네. 결국은 결선 투표가 있게 하는 것. 만에 하나 한동훈 후보가 승리하더라도 결선 투표에서 비한동훈 표가 최대한 많이 나오게 하는 결과를 만들어서 예. 한동훈 대표 체제를 결과적으로 견제하려는 의도가 분명히 있을 것이다. 어디에? 용산에? 예. 그런 측면에서 후보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윤 대통령의 말에 예. 상당히 그 속내가 들어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네. 나경원 전 대표의 득표력이 저는 갈수록 좀 떨어지지 않겠나. 좀 미안한 이야기지만. 왜냐하면 그동안 비윤, 비한 이런 스탠스를 해왔거든요. 네. 근데 비한동훈은 알겠는데 비윤을 왜 강조했을까? 진윤 후보가 없을 것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갈 곳 없는 진윤이 결국은 비한동훈인 자신에게 오지 않겠나. 라는 그런 생각으로 전략을 펼쳤는데 네. 원희룡 전 장관이 진윤 행보를 뚜렷이 하면서 전격적인 출마를 함으로써 나경원 전 대표의 고정표 초반 레이스가 상당히 흔들리고 있다. 그런 측면에서 결선 투표가 있게 된다면 원희룡 전 장관의 약진이 상당히 얼마까지 갈 것인지가 좀 관전 포인트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지난 전당대회에서도 이제 중간에 사퇴를 하기도 했었는데 이번에도 제2의 연판장 얘기까지 꺼냈습니다. 윤심 거론하면서 어떻게 보십니까, 나경원 의원의? 일단 나경원 의원으로서는 이번 전당대회는 완주 외에 다른 선택지가 없을 걸로 봅니다. 끝까지 갈 것이다. 그렇습니다. 2021년에 이미 한번 전당대회 패배를 했고 네. 그다음에 지난번 전당대회에서는 아예 출마를 못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정치인이 선거에 나오면요. 볼 수 있는 결과는 4가지가 있습니다. 네. 첫째 승리, 두 번째 잘 지는 것, 네. 세 번째 잘 지지 못하면 잘 못 지는 것. 네. 그런데 4번째가 드랍하는 거거든요. 이게 가장 나쁜 겁니다. 그리고 주저앉으면은 그 다음에는 그 정치인을 중심으로 사람을 모으기는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네. 이번이 전당대회 출마가 처음도 아니고 당대표 연속 3번째 도전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결국 예. 나경원 의원은 상황이 어떻게 전개되든 간에 완주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예상합니다. 근데 이게 전당대회가 이제 흥행 이렇게 이제 여러 중량감 있는 사람 인사들이 나와서 이제 흥행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사람들 관심이 많아요. 뭐 친윤이 비윤이 뭐 그것도 사실은 관심의 표현이니까. 근데 문제는 전당대회 끝나고 누가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전당대회 끝나고 당이 너무 더 이렇게 갈라지고 분열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는 거 혹시 인정하세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하나로 똘똘 진지하게 뭉쳐갖고 그렇게 뭐요? 보지 않아요. 진짜로요? 왜냐하면 108석밖에 안 되는데 여기서 당이 또 뭔가 내분이나 내홍을 겪게 되면요. 그게 이제 표현이 좀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 속담에 거지끼리 자루 찢는다고 하거든요. 그런 지경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108석이 그래도 단합하고 단일 대우를 이뤄야 뭔가 원내에서도 교섭력이 생기고 그렇게 되는 것이지 거기서 다시 분열한다. 그 당원 지지층이 과거 2016년에 분당 사태나 이런 것에 대해서 많은 트라우마를 갖고 있기 때문에요. 그런 걸 다시 그 재현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공통의 의식은 저는 있다고 봅니다. 흥행하고 결과도 굉장히 통합적이고 단합하는 모습으로 종결이 될 거다. 그렇습니다. 흥행이 뜨거워지는 경쟁이 치열해지고 흥행이 되면 될수록 4분 5열로 빠질 것이다. 요거 하는 거는 멀다.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희망사항이 시기다. 아마 민주당의 희망사항일 것 같습니다. 네, 최 의원님. 그래서 뭐 국힘의 희망사항은 다르게 예. 저는 상당히 한동훈 대표 체제에서 청와대 용산과 한동훈 대표 체제 간에 심각한 균열이 올 것이고 분당까지 갈 가능성도 있다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한동훈 위원장은 대표가 되면 전략적인 차별화에 나설 수밖에 없습니다. 용산과 그 바로 밑에가 아마 최혜병 특검과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에서 한동훈 대표가 어떤 스탠스를 취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인데 그 당정 관계 괜찮다, 걱정 안 하셔도 된다라는 의미에서 앞서서 얘기한 윤석열 대통령과 통화 내용도 공개하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특검에서 대통령을 곤혹스럽고 또 사지로 몰 수 있는 특검에 찬성한다. 국민 여론적 측면에서 보면 그렇게 입장을 취하고 나온다면 용산과는 회복할 수 없는 관계에 빠질 것이고 그것이 이제 촉발이 되어서 그동안 묵었던 윤한 갈등이 폭발해서 분당까지도 충분히 갈 가능성이 있다.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서울대병원 교수들이 집단 휴진을 시작한 지 닷새 만에 그 휴진을 중단하기로 했는데요. 송영훈 대변인님, 환자들 입장에서는 참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서울대병원 교수들이 사실 의협에서 진행하는 휴진보다 하루 앞서서 먼저 시작을 했었는데 이렇게 중단하기로 한 배경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결국에는 의사로서의 책임윤리, 직업윤리를 무겁게 여긴 결과라고 봐야겠죠. 그 투표를 해서 결국 70% 이상이 이거 휴진 중단하기로 했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런 점에서 뭐 환자 단체도 당연히 다행스럽게 여길 것이고 국민 한 사람으로서 저도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나아가서 앞으로 소위 이제 빅5라고 하는 그 대형 병원들도 네. 앞으로 이렇게 좀 그 휴진하는 일이 없도록 그런 흐름으로 갔으면 하고 나아가서 의료계 전체가요. 그 환자를 떠나서 어떻게 의사가 존재할 수 있겠습니까? 예. 이거 뭐 너무 진부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만은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직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또 이런 말씀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좀 환자 곁에서 계시면서 대화의 창구로 나와서 충분한 논의를 해서 이 하나의 대안을 만들어갔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이번 그런데 휴진 중단이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는 정부와 의료계 간의 갈등에 또 중요한 어떤 분수령이 될 거라고 보세요. 예를 들면 조금 더 직설적으로 말씀드리면 정부가 이게 이기고 졌다 이런 표현이 좀 안 맞는데 정부가 이겼다. 의사들 상대로 그 누구도 의사들을 의대 증원 문제를 해보지 못한 역대 어느 정부도 하지 못했던 이 사안에 대해서 지금 윤석열 정부가 이겼다 이렇게 표현해도 돼요? 정부가 의사를 이기려고 지금 의대 증원하고 네. 의료 개혁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 이제 일부 의료계에서는 그런 오해를 좀 하시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 결국에는 길게 봤을 때 우리 사회에 의사가 부족한 건 분명하니까요. 예. 그래서 하겠다는 것이고 이건 이기고 지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건 다만 절대 아니죠. 예. 그렇죠. 환자와 국민이 표현상 그렇다는 그렇죠. 얘기예요. 환자와 국민이 질 뻔했는데 지금 그 상황에서 가까스로 지금 브레이크가 하나 걸린 거죠. 그런데 네. 지금 서울대병원이 일단 그 집단 휴진을 더 이상 하지 않기로 했고 예. 또 지금 그 대법원에서도 최종적으로 집행정지 소송을 지금 의료계가 패소를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지금 명분 면에서는 점점 의료계 그 의사협회가 주장하는 부분들이 예. 명분이 부족하다는 것은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의협 집행부는 여전히 좀 요지부동인 것 같긴 합니다. 그런 예. 점에서 우려스럽긴 하나 이걸 언제까지고 계속할 수 있겠습니까? 결국에는 국민의 마음을 얻지 예. 못하는 투쟁은요 어떤 경우에도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그 예. 집단 휴진이 이제 조금 이번 일을 계기로 동력이 좀 떨어진 거는 좀 분명해 보입니다. 그래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어떤 의대 증원 문제 이런 것들이 앞으로 더 탄력을 받으면서 갈 것 같습니다. 근데 그래도 남는 거는 뭐 지금 이국정 교수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이 학생들을 많이 뽑아서 가르칠 수 있는 교육 환경이 안 갖춰져 있다. 게다가 또 왜 갑자기 2,000명이라는 숫자가 등장했는지, 왜 꼭 2,000명이 하는지에 대한 의문은 뭐 이 분위기가 바뀌었다고 해서 해소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거든요. 여기에는 뭔가 답을 줘야 나중에 제2, 제3의 의정 갈등이 안 생길 텐데 그런 부분은 조금 아쉽습니다. 그걸 조금 더 어떻게 풀어낼 방법이 없어요, 정부가? 방금 말씀하셨듯이 정부가 의대 정원은 필요한데 예. 2,000명이라는 숫자가 도대체 어디서 나왔느냐, 무엇을 근거로 2,000명 정원을 강행했느냐, 또 2,000명 정원을 갑자기 하면 가르칠 수 있는 의료 교육 시스템이 되어 있느냐, 전혀 준비가 안 됐다는 거죠. 특히 전공의들이 올 특위에 예. 참여를 하고 있지 않은데 제일 지금 이 분쟁의 핵심적인 동력은 전공의들이거든요. 예. 전국에 10,000명에 이르는 전공의들이 다 지금 파업에 나서고 있는데 전공의들이 지금 의료를 안 하니까
의사들이 상당히 힘들어하고 환자들도 더 고통스럽고 자 이런 상황까지 왔는데 앞으로도 계속된다. 전공의들은 전혀 명분도 절차도 없는 일방적인 의대 정원에 대해서 다시 원점에서 논의하자 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저희들은 의대 정원은 좋다, 찬성이다. 그러면 전공의들을 설득시킬 수 있는 방안이 나와야 되는데 그 실마리를 정부가 전혀 못 찾고 있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저는 다음 주 26일 날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관련 이해 당사자들을 모두 이제 정인이나 참고인으로 불러서 예. 이 의정 갈등과 관련된 청문회를 가질 예정입니다. 전공의들이 이제는 오거든요. 정부 대신 국회가 나서겠다. 예, 여기서는 자 지금 의사 단체든 환자 단체든 정부를 신뢰하지 않는 것이 가장 이 문제를 푸는데 걸림돌이 됩니다. 이런 측면에서 국회라도 청문회를 계기로 해서 예. 모든 이해 당사자가 다 오는 만큼 청문회 결과로 다시 대화하고 타협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테이블을 만드는 계기로 만드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제 정부가 제대로 문제를 풀어갈 전공의들을 설득할 그런 능력이 안 되니까 그냥 국회가 나서겠다. 뭐 그것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는 있어요. 꼭 정부만 카운터파트 상대할 필요는 없으니까요. 아니, 뭐 국회가 이해 당사자들을 불러다가 의견을 청취하는 것은 있을 수 있습니다. 예. 또 필요한 부분도 있고요. 그런데 지금 뭐 엊그저께 최상병 특검법 관련된 법사위 청문회도 있었습니다만은 그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증인들을 굉장히 원님 재판하듯이 다그치고 그러면서 뭐 10분간 나가 있으라고 하고 이렇게 전례 없는 의사 진행을 하면서 굉장히 빈축을 사지 않았습니까? 예. 지금 그 보건복지위원장이 박주민 의원이던가요? 원래 이제 의료 쪽에 전문성이 있는 분은 아니에요. 사실 한다면은 뭐 법사위원장을 한다면 모를까? 법률가죠. 예. 그런 쪽에 하셔야 되는데 지금 보건복지위원장으로 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과연 어떤 전문성이 있어서 이 청문회에서 생산적인 대안을 낼 수 있을까? 그것에 대해서는 조금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또 야당이 답정너식으로 청문회를 하면서 그러니까 그 말로는 의대 증원에 찬성한다고는 하지만 사실은 굉장히 소극적인 태도를 그동안에 유지를 해왔거든요. 그러면서 정부 정책만 문제라는 식으로 이 청문회를 진행을 한다면은 지금 우리 사회에서 발생해 있는 이 의정 갈등을 더 오히려 증폭시키게 되지 않을까 하는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는 부분이 기후에 그친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려면은 민주당에서 다음 주에 한다고 하는 그 청문회만큼은 정말로 정책 청문회로 하셔야 되고 그리고 의대 증원 관련해서 거기에 출석하는 이해 당사자들도 적극적으로 좀 설득을 해야 됩니다. 언제까지 의료 현장을 떠나 있을 것이냐. 그리고 이미 내년도 의대 정원도 확정해서 공표를 한 마당에 그러면은 이제는 더 많은 이해 당사자가 생기지 않았습니까? 고3 수험생들, 학부모 등등 많은 이해 관계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는 무조건 100개만 고집할 것이 아니라 그러면 의료계가 현실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숫자는 도대체 몇 명이냐 이런 것들을 자세하게 물어보는 그런 청문회가 돼야 된다라는 말씀드립니다. 뭐 동의하시죠? 뭐 이건 뭐 예, 동의하고요. 바람직한 맞는 예, 얘기를 동의합니다. 했으니까. 동의하고 아침에 제가 박주민 보건복지위원장과 통화를 좀 했습니다. 예. 박주민 위원장은 방금 송 변호사님 말씀대로 어떤 당리당략적 차원에서 청문회 열 것이 아니고 또 정부 관계자들을 추궁만 하는 그런 청문회가 되지 않도록 하겠다 예. 하는 그런 의지를 밝혔고요. 또 그런 측면에서 여당이 이제 자꾸 보이콧할 게 아니고 예. 이런 민생과 관련된 또 국민 생명과 관련된 문제에는 이것을 명분으로 해서 보건복지만이라도 좀 출석해서 예. 여야가 함께 풀 수 있는 지혜를 모아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모처럼 의견이 일치합니다. 예. 뉴스와이드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